5가지 소원 중 첫 번째 소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오래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이 소원이 중요한 이유. 이 같은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에드에게 말했을 때 나는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소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 5가지 소원을 깨닫고 얼마 후 나는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인 드와이트 웹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뉴햄프셔에 갔다. 나는 그가 손수 지은 작은 오두막집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집안 이것저것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말이다. 어떤 형태든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그 관계에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나 스스로 선택한 헌신이라고 해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장벽에 가로막혀 절망 속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헌신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내가 실제로 마음을 다해 헌신이라는 걸 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장벽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캐슬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 온 마음을 바칠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나 두려움, 절망 따위의 감정에 최선을 다해 맞서겠어. 우리가 꿈에 그리는 관계를 완성할 때까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그만두기로 둘이 합의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렇게 캐슬린과 대화를 나눈 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실현되었다. 그것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말이다. 이제 누군가 내게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곳이냐고 물어오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라고. 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당신이 헌신을 위해 마음을 쏟는 매 순간순간은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첫 번째 소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는 결코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장벽에 부딪혔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방법을 고민하면서 마침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한다. 캐슬린을 만나기 전 나는 캐롤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당시 1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그 집은 캐롤과 내가 반반 부담으로 사들인 집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캐롤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집은 내 발목을 잡는 불화의 씨앗으로 남아버렸다. 나는 캐럴이 집을 팔아 내 돈을 돌려줬으면 했다. 하지만 캐럴은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더구나 가진 돈도 적어서 내게 5만 달러를 돌려줄 형편이 전혀 못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1년이나 계속되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살고 있지도 않은 집의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고 캐슬린과 동거하면서 구한 집은 이사한 순간부터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그런 집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캐롤과 그 집에 대한 분노로 어지러워진 마음을 달래려고 명상에 잠겼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바위를 빙 돌아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이치가 숨어 있었다. 바로 돈도 결국 에너지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장벽, 즉 강의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바위라는 것을. 나는 살고 싶지도 않은 집에 집착하면서 캐럴이 돈을 마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캐럴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 결국 나는 캐럴에게 그 집을 주었다. 나는 에너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고 그곳을 항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은 무엇이든 강물의 흐름을 막는 커다란 바위와 같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강물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모두 매듭지어야 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 사랑, 돈, 건강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더욱 풍족해진다. 특히 감정이 얽힌 일은 더더욱 그렇다. 다음 장을 보면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소원. 내 두 번째 소원은 마무리하기였다. 살아오면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매듭짓는 것 말이다. 이 소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했다.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연료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샘솟으면서 나는 내 소중한 목표에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었다. 에드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그러고는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말하지 못한 진실, 지키지 못한 약속, 직접 전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갚지 못한 돈. 그때 적어둔 목록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항목들이 더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매듭 지을 때마다 내 안 깊은 곳에서 신선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었다. 마무리 지은 일이 새빨간 거짓말을 실토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을 때 특히 거기서 분출되는 에너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목록에 적힌 일들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한 나는 먼저 그 중에서 가장 내키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길 테니 말이다. 첫 번째로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은 내 삶을 거쳐간 수많은 여자들에게 과거의 거짓말을 털어놓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 여자들 중에서 바로 내 딸과 그의 엄마이자 나의 첫 번째 아내인 린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린다에게 그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간직했던 비밀이나 말하지 못한 느낌 등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후 혼자서 아만다를 잘 키워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도 그녀에게 전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제라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다. 만약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내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행복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은 꼭 매듭지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그늘이 드리워진다. 반면에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에너지가 샘솟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다. 더 나아가 마무리하는 행위는 우리와 우주의 인연을 축복한다. 우리가 우주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감에 따라 우주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공간이 된다. 마무리하는 일에 점점 능숙해지면서 나는 미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행복한 비명을 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주를 통해 걷는 나의 길은 그전보다 한결 수월했다. 세 번째 소원. 내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언뜻 보면 내 세 번째 소원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소원보다 덜 중요한 소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원은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이 소원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가장 열정을 느끼는 무언가에 대해서 세상에 말할 때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아니면 학문적 객관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모든 두려움을 접어두고 내 열정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작업에 전념하기로 했다. 나는 자기를 주제로 한 전혀 다른 형태의 책을 집필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빛만으로 자기애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배우기라고 명명된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 책은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그 20년 동안 20세가 넘게 인쇄되었다. 하지만 정말로 굉장했던 일은 따로 있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우리의 책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오프라 쇼와 그 외의 쇼에 출연한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값진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세 번째 소원, 살아오면서 배운 중요한 모든 것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소원을 실현시켰다. 이 소원은 지금도 계속 실현되고 있다.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네 번째 소원, 신성함과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에드와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나는 어릴 적부터 간절히 바랐던 충만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경험은 점점 잦아지더니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슴 깊이 신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이 바로 명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명상은 샤워를 하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은 점차 열리게 되었다. 나는 바로 이런 변화 덕분에 나의 네 번째 소원을 현실로 만든 강력한 경험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 햇빛이 밝게 비치던 어느 봄날의 아침, 서점에서 예수의 말씀이 담긴 책 한 권을 훑어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나는 기독교와 그 밖에 다른 종교가 갖는 엄청난 모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예수는 사랑과 형제를 강조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수차례나 성전을 버리고 종파 간 갈등을 일으키며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어떻게 이 같은 곡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던 나는 예수와 기독교에 관한 다양한 말들과 개념들을 곱씹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 의식 수준에 눈높이를 맞췄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서 천국의 왕국을 찾으라 같은 구절에서 이를 줄곧 암시해온 것이다. 어쩌면 예수의 의식은 텔레비전의 한 채널처럼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주파수를 맞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순간 나는 그 채널에 내 의식의 주파수를 맞춰보기로 했다. 좋아, 나는 가능해. 보여줘. 바로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온몸이 짜릿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열기를 내뿜는 광선이 내 몸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광선이 심장으로 파고들면서 전 인류를 향한 무한한 연민이 느껴졌다. 심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모두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가 됐으며 신성함 또한 공유했다. 몇 분 후 이런 강력한 느낌이 차츰 수그러들고 나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다. 몇 달 후 나는 좀 더 내면 깊숙이 신을 경험할 수 있었다. 8월의 어느 날 밤 명상을 마치고 누워있을 때였다. 정적 속에 휴식을 취하면서 나는 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사실 신에 관한 가르침 중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혹시 그 가르침에 특정한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결국 다른 누군가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신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면 깊이 의식을 집중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게다가 그 가르침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교회가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신이란 자신밖에 어떤 힘, 즉 우주의 창조적 힘이며 우리들 자신은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 배운다. 반면 예수를 포함한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우리와 신이 하나라고 가르친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려다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마음속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신에 대한 모든 왜곡된 정보 뒤에는 한 가지 진실한 경험이 존재한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면 창조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창조자로서의 자신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 이게 바로 신이야. 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그동안 내가 머릿속으로 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당연하다. 신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신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을 생각하는 대신 느끼는 데 나의 모든 의식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신을 느끼는 경험은 내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순간적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깨달음은 더욱 심오한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내 몸의 어떤 부위에든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이완이 느껴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어깨에 긴장이 느껴지면 몇 초 동안 그 긴장에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면 이내 긴장이 사라지면서 달콤한 이완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긴장이 사라지면서 이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식을 좀 더 집중하다가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완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내 몸 구석구석의 이완을 찾아 나섰고 의식을 집중한 곳 어디에서나 이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러한 감각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감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더욱 충만해진다. 처음에 나는 이 감각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내 세미나를 듣는 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본질적 신성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내가 순수한 의식이라고 부른 그 감각이 사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영혼의 정수라고 결론 지었다. 사실 그것을 뭐라고 부를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덕분에 특별해진 일상이다. 이런 느낌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나는 내 5번째 소원도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5번째 소원.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5번째 소원을 말했을 때 나는 삶의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정신없이 서두르기만 한 내 삶의 피해를 느끼고 있었다. 에드와 바로 그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나는 어디에 있든 항상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손목시계는 내 모든 것을 지배했으며 항상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늘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불안하던 내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뿐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자꾸 다른 데로 달아나려는 마음을 붙잡아서 이 순간으로 끌고 온 것이 좋게 수백 번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헛된 곳으로 달아나려는 마음을 붙잡는 연습을 거듭할수록 부정적 습성은 깨졌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새로운 습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새로운 습성을 즐기며 매 순간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 매 순간 충실한 삶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날의 수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탈리아 북부 어느 시골길을 따라 캐슬린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할 때였다. 저녁 식사로 맛있는 수프 한 그릇이 간절했다. 춥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갈 길은 멀기만 했던 우리는 이 힘든 순간을 버텨야 할 이유를 진한 숲에서 찾기로 했다. 어느 정도 길을 달리고 나면 캐슬린이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다. 수프 이야기 좀 해봐.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숲의 풍부한 육즙과 완벽한 향, 토마토의 신선함은 물론 벽난로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까지 기운 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반면 캐슬린은 진한 수프를 좀 더 추상적인 관점에서 표현했다. 그렇게 최고의 수프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는 목까지 쭉 빼고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수프를 음미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자전거 여행 중인 현재를 즐긴 것이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알바 시내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수프를 찾아 중심가의 식당을 두리번거기 시작했다. 마침내 완벽해 보이는 식당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만 개점까지 시간이 1시간도 더 남은 걸 확인하고는 금세 풀이 죽고 말았다. 길 오른편에도 괜찮아 보이는 식당이 있었지만 그곳 역시 주인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운명이 우리를 이끌었다. 직감 혹은 행운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뒷골목을 살펴보기로 하고 자전거를 끌고 반 블록 정도를 더 내려갔다. 그러자 꿈에 그리던 식당이 하나 눈앞에 나타났다. 게다가 문도 열려 있었다. 우리는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서로를 밀치다시피 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군침 도는 마늘향과 빵 굽는 냄새 그리고 닭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식당에도 장애물은 있었다. 점원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침자 대하듯이 올려다보았다.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가 우리에게 아직 개점 전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우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의 식사를 바라다 보았다. 식탁 위에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진한 수프와 갓 구운 빵이 있었다. 우리는 넋을 잃고 수프를 바라보았다. 그 수프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본의 아니게 절박한 상황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던 우리를 매니저가 한 발짝 물러서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숟가락을 하나 들더니 점원들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대접할 수 있는 거락은 저희가 먹고 있는 수프뿐입니다. 괜찮으시면 요리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거라도 들고 계시겠어요? 저희 요리사는 일단 배를 채워야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매니저에게 감사를 표한 뒤 숟가락을 들었다. 그 후 30분간 우리는 수프 축제를 벌였다. 그 수프의 맛이란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도달한 수프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수프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 수프를 다 먹었을 때 우리는 마치 영혼까지 성장한 듯 했다. 나는 그 수프를 맛보고 음미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방에서 내 모든 소원이 실현된 것에 감사한다. 이제 당신이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날 차례다. 5가지 소원의 장점 중 하나는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데 너무 늦은 시기란 결코 없다. 우리가 5가지 소원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때쯤 진정한 행복을 바라던 첫 번째 소원은 다음과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원을 실현했다는 만족감에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삶의 축복 속에서 숨을 내쉬는 것이다. 한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소원을 실현해 나갈 의지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밭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낯선 남자가 내게 의문을 제기하고 인생을 바꿀 질문을 해준 것에 나는 늘 감사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함께 살펴본 기적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의 앞날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기를 내 온 마음을 다해 빈다. 어때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정말로 좋은 일이 마구마구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설레임.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